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문제풀이 강의 같이 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1회차 모의고사를 좀 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이제 이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이론 안 듣고 들어오실 수는 없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1회차 보셨는데 제일 쉽거든요. 첫날 모의고사가. 근데 지금 평균이 43점이세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문제 푸셨을 때 아시는 분들은 뭐 얼추 그래도 푸셨겠지만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그 기존의 기출 수준을 생각하고 이 실전 모의고사 들으시면 안 된다. 했죠? 문제를 제가 이거 나름 창작 문제들이고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고 그래서 난이도를 일부러 올렸습니다. 난이도를 훨씬 올려서 실전 시험장에 가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전 시험장에서 더 쉽게 만들려고. 그래서 난이도를 올린 문제들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기출 문제 풀어보지 않고 이 강의를 들어오실 수는 없다. 됐죠? 이걸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 강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기본 이론 강의 때 저희가 뭐 했습니까? 기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기출 문제 다 풀고 이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창작 문제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은 일로 넘어오지 마셔라. 이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총 8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8회 동안 총 8회입니다. 오늘 열악해요, 여러분. 강의 여건이 제가 지금 좀 열악해. 아이고야, 자. 펜도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오늘, 네, 제가 날이 사나워요, 아주.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총 8회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8회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보통 2시부터 2시 25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5분씩 다 땡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2교시 때 경영학개론하고 그 다음 민법, 그 다음에 사법법 3개의 과목을 동시에 보잖아요. 그래서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20분 안으로 마킹까지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민법 같은 거 푸실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분 안쪽으로 마킹까지 다 끝내는 거를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에 2시 40분에 들어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총 이제 6번을 봐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모의고사는 뭐냐? 가맹거래사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맹거래사가 지금 3월 초에 실시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나왔던 경영학개론 기출문제까지 해설을 다 끝내면 이제 마지막 4데이즈 때는 제가 경지사 올해 기출을 또 마무리 정리를 다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26년도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희가 총 이제 모의고사를 6번을 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진도가 나와 있죠? 이 진도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은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예습을 해와서 여기서 실전처럼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 저랑 강평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강평이 2회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2회 걸쳐서 저희가 충분히 해설한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는 이제 가맹거래사 올해 26년도 기출문제로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난이도가 가맹거래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쫙 하고 가맹거래사를 실전처럼 시험 보시면서 내가 몇 점 나오겠구나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4데이즈 때 제가 경지사까지 싹 다 마무리해서 최종 정리를 해주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럴 리는 없다. 됐죠? 점수가 절대 안 나올 리 없다. 경영학개론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됐어요? 자, 그래서 저랑 빡세게 8번입니다. 8번 맞죠? 8번 빡세게 하는 건데 이 8번도 다 못 채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큰일 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8번은 반드시 예습하고 시험 보고 예습하고 시험 보고 이걸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됐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몇 번씩 검수하고 실강부터 일단 강의 진행한 다음에 문제 오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동영상 오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들이라 여러분이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제가 내는 문제들을 문제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디로 가라? 소재로 가세요. 소재나 테마로 가세요.
됐죠? 그래서 그 테마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실전 모의고사 냈던 거 1회차 모의고사부터 열어가지고 다시 다 점검을 하는데 뭘 점검했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뺐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 어? 그래서 이거 촘촘히 매 회마다 40개씩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공부를 하면 여기서 많이 걸려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이 소재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부터 한번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지 나갔죠? 해설지하고 지금 PT 자료하고 조금 뭐 자료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설명용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지? 그지? 자, 포토샵 이후에 이 여자 누구야? 자, 봅시다. 포샵을 너무 잘해줬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활동이 경영활동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 바로 효과성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얼마나 적게 노력해서 크게 달성한 거야?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보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연습용으로 제가 내봤습니다. 자, 기억번 한번 보시면은요. 일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일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제가 한번 팁을 좀 드렸었죠. 자, 먼저 갔다 와야겠네요. 자,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건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시는 것처럼 옳은 일이라고 돼 있죠? 명사에 체크를 하셔야 돼.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야? 명사 형태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도요. 명사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 바로 효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최대한 어떻게 달성하고 싶다? 최대로 달성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지향, 최대 동그라미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중심. 그치? 과정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야, 너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만큼 자원을 썼어? 시간을 썼어? 노력을 들였어? 너 그 노력 들여서 얼만큼 만든 거야? 이 과정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일을 올바르게 함이라고 돼 있죠?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올바르게라고 하는 부사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야. 과정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옳은 일, 올바르게 이렇게. 옳은 일은 명사, 추구하는 목적인 거고 올바르게는 뭐야? 부사니까 과정이나 절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얘는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산출이다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 그래서 얘는 목표를 최고로 달성하고 싶어, 최대한 많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적게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걸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일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올바르게 동그라미. 얘 효과성이야, 효율성이야? 효율성이죠. 다음 니은방 가보시면 옳은 일을 한다라고 돼 있죠? 어디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옳은 일이라는 명사에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그럼 효과성이지. 자, 그 다음 디귿번 가시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지향한다? 이거 뭡니까? 투입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니까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번 가보시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목표 달성 여부 자체를 본다고 했으니까 효과성이고, 그리고 보통 조직의 목적을 달성했네 못했네는 외부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회사 제품 마음에 드네? 그치? 그러면 이 조직은 뭐 한 거야? 고객을 만족시켰죠. 고객 만족이 조직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했네 못했네는 외부적 관점에서 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됐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잘 풀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뭐만 나왔다? 다음 중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중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만 나왔었어요. 기억해요? 자,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제가 저만 갔다 올게요. 여기에 판서가 되나 모르겠어요. 안 되네요. 자, 그쵸? 자, 안 되고 있어요. 자, 가보시면, 어머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네요. 큰일 났네. 자, 자, 여러분 죄송해요. 아, 이게 제가 버벅대네요.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버벅됩니다. 오늘, 그죠? 페이지를 띄우는 동안 그냥 헛소리를 해보자면 오늘 날이 사나워요. 제가 아침부터 되는 일이 없어 지금.
특히 강의하면서 지금 되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하다. 불운의 아이콘이다 오늘. 자, 페이지가 떴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모형을 말하는 거였었습니까? 있잖아.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가치다라고 하는 걸 창출하려고 해. 근데 그 가치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활동에 하나의 활동이 더 더해질수록 커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얘기했지. 야, 그러면 무슨 활동이 더해질수록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물어봤더니 일단 네가 원자재를 사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원자재를 나한테 조달해줘. 생산 라인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류조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류조달. 자, 물류조달. 자, 죄송해요 여러분. 저 학원에 소송 걸고 싶어요. 그죠? 진짜 학원에 지금 소송 걸고 싶어. 짜증나. 자, 물류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물류를 조달하게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나면요. 이제부터 이걸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외부 시장에 풀어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외부 물류 조달을 시작합니다. 시장에 갖다 푸는 거예요. 그치? 도매소매 시키는 거야. 그럼 내가 시장에 풀었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때부터 저희가 마케팅 판매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다? 우리 고객들이 물건을 사갈 거야. 그럼 그 물건을 사고 끝이야? 아니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이구야 나 혼자 쓰고 있었구나.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머 여러분 죄송해요. 저 혼자 쓰고 있었네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도 힘들죠? 얼마나 힘들까? 진짜 미치겠다. 해결해주세요, 학원. 쉬는 시간에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원자재 사오면 그 원자재를 생산 라인에 밀어줘요. 그럼 그 생산 라인에서 원자재 가지고 물건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이제 뭐 한다? 도소매 업자한테 팔아요. 그럼 이렇게 팔고 나면 잘 팔려? 아니죠. 마케팅 활동을 별도로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고객이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AS 해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가 창출된다?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다. 근데 이 활동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 마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마이클 포터가 뭐라고 했어요? 본원적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본원적 활동이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차질이 있으면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거, 돈 벌어오는 활동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라든지 아니면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파란 색깔 본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포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바로 뭐? 본원적 활동.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들. 자, 위에 있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위에 있는 활동을 이 본원적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적 활동들 또는 보조 활동들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조직 목적 달성, 가치 창출에 간접적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 다 합쳐서 뭐라 그랬어?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시험 문제 뭐 나왔다? 다음 중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지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맨날 이거 나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그지?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치?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자. 사례 예시 준비합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 기계, 설비, 사무장비, 건물 등의 자산과 원재료, 소모품 등의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구매 조달. 그렇죠? 다음 니은번. 그럼 구매 조달 봐봐. 이 구매 조달은 여러분 뭐가 포인트야? 원자재도 사는데 뭐도 사요? 기계, 설비, 사무장비, 건물과 같은 자산도 산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이 구매 활동은 내가 본원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하고 상관없는, 즉 본원적 활동과 상관이 없는 자산까지 취득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원적 활동이다? 아니면 지원적 활동이다? 지원적 활동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큰일 났네. 자, 제품을 구매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수집, 저장, 물적 유통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그럼 뭐가 포인트야? 구매자에게 유통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외부 물류지. 시장에 갖다 푸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D급법 볼까?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구입 유도가 포인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이지. 그치? 다음 리을방 가볼까? 제품 가치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기본 강의 때 얘기했어. 이거는 개념적인 내면 잘 모른다고. 사후 서비스예요.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 판매한 다음에도 그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AS지.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사례 아니면 요렇게 예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됩니까? 외부 물류, 마케팅, 사후 서비스 세 가지가 본원적 활동이지. 구매 조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구매 조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지원적 활동이라고? 얘는 원자재만 사오는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원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들까지 사는 모든 구매 활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이 아니다. 됐어? 이해됐어? 이거요. 자,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작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는 뭡니까?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나온 거는 23년도인가 4년도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다? 다음 중 그 의무적 성격이 강한 거 2개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 사회적 책임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뭐 개괄부터 해볼까? 어떻게 얘기해요? 있잖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다?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순서대로 사회적 책임이 이행된다고 얘기해? 제법 이자.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책임이 제1순위 책임. 그래서 기업은 뭐가 본원적 책임이다? 자기가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자기 자신을 영속적으로 만들면서 사회에 계속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 기업의 본원적 의무예요. 그럼 이 의무를 모두 다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 2번째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법적 의무야. 법 준수를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 이 2가지가 바로 뭐가 돼? 의무적 성격이 아주 강한 아이들이야. 꼭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3단계 책임이 바로 뭐가 돼요? 윤리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포인트는 뭐지? 법적 요구사항 이상을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놔야 돼. 그치? 법적 요구사항 이상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선적 책임은 뭐였었어요? 지역사회 공헌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까지 다 나왔어. 그래서 2문자로 다 외웠잖아. 제, 법, 이, 자. 그래서 제법 이자가 높다 이러면서 엄청 외웠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위로 갈수록 자발성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 부분을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거를 모두 골라라. 그렇게 해서 이거 2개 고르는 게 답이었단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고민을 저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봤어요. 사례예요, 이번에도. 이거 하나 남았어. 사례만 남았어. 캐롤도. 그렇죠? 그래 가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 이건 무슨 책임? 법적 책임. 자, 그 다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적정 가격에 생산 판매한다. 그래서 뭐 했어? 이윤 창출이 포인트지. 계속 이윤을 창출하고 조직이 영속하는 거. 이게 바로 제1 책임, 경제적 책임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째요. 직원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봉사활동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구야? 사회, 지역사회. 그래서 이게 바로 자선적 책임의 한 예시고 마지막 볼까요?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 뭐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 법률적 수준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런 걸 수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윤리적 책임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사례 예시 잘 보십시오. 여기도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사례 예시로 자 제법 이자 찾고 이제 순서 맞추는 거죠. 자 제1 책임 경제적 책임 그 니은부터 오셔야 되고 그 다음 법적 책임 그 다음 뭐라고? 이 윤리적 책임 그 다음 자선적 책임 순서까지 됐어요? 그래서 순서 예시 이 2개를 모두 다 학습시키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뭐 이거는 뭐 꽤 뭐 그래도 정답률이 좀 높은 것 같던데 아이고야 정답률이 63%야? 그죠? 자 나는 그래도 정답률 100%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는 너무 하신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경지사에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마련을 했고요.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는 뭐 그치? 그럼 우리랑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뭡니까? 야 너 있잖아. 조직 네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도 네가 지금 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보존하면서 너 자체가 유지 존속되면 좋겠어.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조직 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뭐 경제적 수익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속 가능 경영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너가 지금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원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보존하면서 경영 활동했으면 좋겠어. 이거니까 당연히 환경 보호다라고 하는 거 해줘야 돼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자체를 오래 유지 존속해야 하지만 너도 살아남는 거야, 조지가. 그니까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너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문자 어떻게 땄어? 수, 경, 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놨었죠. 지속 가능 경영하려면 수경을 사라. 이러면서 막 저희 외웠어.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자만이라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아직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경지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만 체크하는 용어로 갑니다. 자, 그럼 A번 볼까요? 청정 생산,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하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환경적 건전성이죠.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고 공정경쟁, 경영 및 기술 혁신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이거 내가 지금 그쵸? 그쵸? B번이죠? 경제적 수익성이 되는 거지? 죄송해요. 자, 왜냐면 이거 경제에 기여, 그 다음 공정경쟁, 혁신이요. 요것 때문에 경제적 수익성이 되는 거고, 마지막 준법 경영, 인권 경영, 안전보건 활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사회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디귿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예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두 문자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수경사. 그지? 지속 가능 경영하려면 수경을 사라! 라고 해서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윤리적 의사결정인데 이것도 그냥 나온 적은 없어서 한번 터치만 해봤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은 뭘 놓고 그렇게 견해 대립이 있다고? 윤리가 뭐냐 대체. 그렇죠? 윤리의 개념 정의를 놓고 지금 견해 대립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윤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리는 선한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선한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 대립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리주의 접근법은 야,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게 가장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자, 결과지향적이다, 목적지향적이다라고 하는 한계, 비판이 있어요. 얘에 따르면 그냥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10명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게 선한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엄청 이게 또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견해들도 등장을 합니다. 조금 유의하게 볼만한 애들만 말씀드리면 정의적 접근. 정의적 접근은 아니야. 야, 선한 거는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형평성, 분배의 원칙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게 선한 것이고 윤리적인 거야. 요주의야. 자, 그랬더니 누가 도덕 권리적 접근은 뭐라 그래? 아니야.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게 충족이 되는 게 선한 것이고 윤리적인 거야. 자, 그래서 윤리가 뭐냐, 선한 것이 뭐냐를 두고 견해 대립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문제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공리주의가 나올 거다. 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로 문제 만들었습니다. 전 말하는 거 지키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이 극대화 능률성 추구라고 돼 있지. 이게 결과지향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지문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다수의 권리가 소수의 권리 우선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예 대놓고 줬지? 그래서 이 정도 컨셉만 알면 이건 절대 안 틀리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저랑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는 애예요. 자, 그럼 이제 6번 갑니다. 자, 6번부터는 좀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 그 한 명인가 합장가 그 개념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주식회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주식회사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우리 시험 스타일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스타일이 뭘 좋아한다?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좋아하고 기본 개념 가지고 살짝 요런 양식으로 응용 살짝 꼬아가지고 내는 거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치? 그럼 이제 가보자. 유한 책임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여기도 기본 내용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 거라고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사실. 그래서, 그지? 난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자, 맨날 뭐 안다고 하는데, 아니야. 맨날 틀려와. 그래서 나 믿지 않기로 했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필요하면은 거기 내용편 책 펴가지고 쭉 읽어봐도 돼요. 지금 저랑 같이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고. 자,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의 형태를 저희가 쭉 저희가 구분해서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개인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출자하고 자기가 직접 경영해. 그치? 근데 그렇게 한다면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1인 기업이다. 이렇게. 자, 개인 기업.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자기가 출자를 하고 자기가 운영을 직접 해. 개인 기업. 자, 개인 기업. 자, 출자도 자기가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경영도 하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아무 말이 없어? 직접 경영을 하고, 자, 왜냐하면 얘가 무한 책임을 다 지니까. 그치? 자본을 출자한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어때? 회사가 빚진 거 자기 개인 재산으로까지 다 책임을 지니까. 이 사람이 직접 경영해도 누가 뭐라 못하지. 그쵸? 자, 근데 혼자서 자본을 출자하면 자본금이 크겠어, 적겠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기업을 또 만들어낸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명회사, 그다음에 합자회사, 됐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럼 한명회사랑 합자회사는 개념정의 잘 비교해 놓으라 그랬지. 맨날 개념정 이거 두 개 물어본다고. 자, 한명회사는 기억나는 단어 있죠? 공동 운명체. 한명이니까 운명. 그치? 이거 무슨 말이야? 전원이 다 뭐예요? 출자를 한 전원의 사원이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진다. 뭐에 대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됐죠? 자, 근데 합자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도 있지만 어떤 사원도 있어.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도 있다. 그래서 사원의 지위가 이렇게 양분된다. 이중적 지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요게 포인트였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누가 있습니까? 자, 유한회사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유한회사는요, 여기는 소수의 구성원이 모이는데 이 소수의 사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얘네가 전부 다 유한 책임을 져. 자, 유한 책임을 져. 자, 아이고야. 유한 책임을 지고요. 자, 근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주식회사이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때?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맞다. 주식회사도 우리 주주들이 뭐예요? 자기가 소유한 주식만큼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만큼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그래서 얘도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둘게 뭐가 다르냐 대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인적 결합 성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얘는 자, 이 회사의 지위를 이 회사의 사원이다라고 하는 지위를 포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원총회다라고 하는 거의 결의를 통해서만 어떻게 돼? 이 사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요? 이딴 거 상관없지. 내가 이 회사 주식 팔고 싶은데 주주총회 거쳐야 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주주의 지위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되게 가능하지. 뭐 때문에? 얘는 자본의 증권화 때문에. 기억나요? 얘는 자본의 증권화 때문에 그래. 자본의 증권화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면 이 주식회사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 이 회사의 사원 자격으로 주주로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유한회사는 어때?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출자한 돈만큼만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진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뭐를 가진다? 지분이다라고 하는 걸 나눠 가져요. 하지만 주주는 뭘 갖지? 주식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지. 그렇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본금을 끌어모아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긴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공시돼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자본금이며 뭐며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공시가 되지만 우리 유한회사는 어때요? 얘는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된다? 폐쇄적으로 된다. 사원총회 지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을 내려버려. 그치? 자, 근데 우리 주식회사는 어떻다고요? 얘는 공개적이야. 모든 게 다 공개적이야. 다 공시돼야 돼. 자, 그다음 우리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얘네는 기관 자체가 전무나 분화돼 있지가 않아. 그래서 야, 너 이사 둘러면 두고, 감사 둘러면 두고, 그지? 근데 주식회사는 어때요? 필수적으로 3개 기관이 꼭 있어야 되지. 그게 바로 뭐가 되지? 이사, 감사, 여기 주주총회. 이사, 감사, 주주총회. 라고 하는 이 3개 기관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필수 기관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문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주식회사는 기관의 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다. 맞지? 기관이 다 쪼개져 있고 각자 맡은 책임이 있잖아. 이사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감사는 이 이사를 뭐 한다? 조정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 주주총회다라고 하는 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그쵸? 근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 자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유한회사는 꼭 기억하자. 뭐다? 얘네는 뭔가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뭔가 해나가는 느낌이야. 자, 근데 주식회사는 어때? 불특정 다수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지. 됐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문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 형태는 뭐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유한 책임 사원 포함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합자회사. 그지?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주식회사. 그쵸?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 정의 알고 있니? 그럼 이 기본 개념 정의 가지고 어떤 분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심플한 응용을 조금 이렇게 냅니다. 우리 기출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지요. 자, 3번으로 한명회사, 죄송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 세 가지 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로 저희가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7번 볼까요? 여러분 5번은 뭐 다 맞췄네? 정답률이 100%예요. 근데 이 7번은 정답률이 38%왜 이렇게 됐어요? 그치? 뭐가 어렸을까잉? 자, 보면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주식회사랑 유한회사 비교한 겁니다. 꼭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회사는 누구 출자? 주주의 출자로. 유한회사는 누구? 사원의 출자로. 자, 동그라미 쳐야지.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회사는 사원.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 사원이나 주주는 본인의 출자 가액 또는 주식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해서 회사 채무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동그라미 해야 되지. 맞는 지문이네. 자, 2번 지문이요. 주식회사는 등기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 등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게 용이하지. 아까 그랬지. 주식회사는 모든 게 다 공시돼야 된다고. 특히 자본금 그거 공시사항이에요. 그치? 자, 근데 회사는 어때?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폐쇄적 운영 이게 포인트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회사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잘못 의사결정을 내려서 투자 망할 수 있잖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사채 발행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유한회사는 불가능하고 우리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 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됐어? 자, 그래서 이거 정답은 당연히 자 2번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나머지 체크해보자. 주식회사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본의 증권화. 이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서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나 주주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 주식 다시 돌려줄 테니까 자본금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내요. 그래서 회사가 그 자본금을 다시 나한테 빼주고 그럼 회사는 또 다른 주주를 구해가지고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자본금을 받고 이런 복잡한 거래 안 한다 그랬지. 어떻게 거래해? 그냥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면 돼 다른 사람한테. 회사한테 자본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나요? 나 너무 그지 설명하고 싶어요. 이건가? 새로운 시도. 이건 것 같아요. 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 이 회사가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나 이 회사 주주가 돼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내가 출자를 했어. 그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주주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옛날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 주주하기 싫어요 하면 회사가 알겠어요 돈을 돌려줘. 그 다음 다시 새로운 주주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다시 메꿔서 받아.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 주식회사는 대중들, 즉 불특정 다수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되는 회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자본금이 불안정하면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거래가 복잡한 거야. 냈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또 메꾸고 너무 거래가 복잡해. 이러면 누가 주식을 사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꿨죠? 야, 그러지 말고 니네 둘이 그냥 주식을 사고 팔아라.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사자들끼리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어떻게? 주권이다라고 하는 걸 발행함으로써.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주권을 주고받으면서 돈 주고 주권 사.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이 회사 자본금 중에 얼마를 투자한 겁니다. 라는 주주의 자격을 주는 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주식 거래가 너무너무 쉬워지죠. 주식 거래가 쉬워지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기가 좋다. 그럼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면 이제 어떻게 돼? 규모의 경제 효과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 쭉 읊어보세요. 뭐야? 일단 첫 번째, 얘는 자본의 증권화. 자본의 증권화로 주식 거래가 용이해졌어. 그러니까 뭘 만들기가 쉽다? 대규모 자본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기 쉬워졌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주식 거래 쉽게 하거든. 그럼 대규모 자본이 만들어지니까 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뭐를 누릴 수 있다?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대신 불특정 다수가 다 주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불특정 다수가 다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 전문 경영인이 도입이 되면서 뭐와 뭐의 분리, 소유와 자본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소유 그리고 경영의 분리까지 이게 주식회사의 특징이고 이 안에서 지문이 다 나오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올해는 주식회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나머지 지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4번 한번 볼까? 3번 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3번 마저 보자. 주식회사는 자본의 증권화로 자본 거래가 용이하지만 유한회사는 어떻다 그랬어? 사원, 지분에 대한 이 자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내가 이 지분을 팔고 싶어. 사원 자격을 포기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사원 지위를 포기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분 거래가 자유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4번 갈까요? 주식회사는 모집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집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는 거야. 주식회사는. 이게 왜 가능해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며 뭐며 다 어때? 등기해가지고 공개하거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 대중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폐쇄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대중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채 발행도 안 되고요. 자, 여기는 모집 설립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애초부터 우리 같이 이 회사 세우자라고 맘먹고 모인 애들끼리만 설립할 수 있는 거야. 발기 설립이 그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가볼까? 주식회사는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동그라미, 그다음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동그라미, 그리고 감독기관인 감사 동그라미. 주식회사는 이 세 가지 기구를 필수적 기구로 요구합니다. 그치? 근데 우리 어때? 유한회사는 이러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세요. 사원총회 소집 절차가 간소화가 돼 있고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고 감사도 임의기관이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집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특징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올 거라 그랬어? 주식회사 기관 나올 것 같다. 됐어요? 주식회사 기관이 나오면 제일 쉽게 나오면은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다. 그 얘기. 그게 아마 제일 쉽게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 오늘 이 진모를 잘 들어놔. 그럼 뽀데이지 안 들어도 되고. 그치? 뭐 지금 다 찍어주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판단을 내려야 돼. 불안하다. 내가 이거 시험을 쳤는데 계속 30점대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늘이 제일 쉽거든요. 오늘 내일이 제일 쉬워요. 근데 지금 43점이 말이 안 돼, 평균이. 최고점이 70점밖에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00점 나와야 되거든, 지금. 자, 진짜 그래. 작년은 뭐 100점 많이 나왔어. 그래도 한 명은. 근데도 걔도 가가지고 마지막 한 달 동안 경영학개론을 안 봐가지고 그죠? 맨날 이렇게 마지막에 100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경영학개론 안 보고 사법법만 봤어. 사법법이 어렵게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어렵게 나오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경영학개론 안 본 거지 아예.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해가지고 사보만 보고. 근데 작년에 사보가 쉽게 나왔죠. 그래서 경영학개론이 70 몇 점인가밖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치? 좀 슬펐다. 근데 어쨌든 100점 나와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 한 달 동안 안 봐도 70 몇 점 나온다. 알겠어? 자, 어쨌든 가자. 자, 그래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봤고 주식회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 주식회사 꼭 보라. 됐죠? 특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지? 특징은 아까 제가 판서해준 그 안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올 차례다? 기관이 나온 적이 없다. 기관을 조금 한번 봐라. 됐죠? 자, 그럼 갈까요? 자, 이번엔 여기 우리 해설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교해놓은 표 있죠? 우리 교재에 있는 표예요. 이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식회사는 자본금 전부 다 등기해놔야 돼. 다 공개해야 돼. 근데 유한회사는 어떻게 된다고? 정관에 기재해놓을 뿐이고 이 정관은 여러분 그치? 공시해놓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못 봐. 일반 대중은 이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다음 두 번째.
이사의 수 이런 거 됐고 여기 이사의 감사 한번 볼까? 여기는 감사 필수 기간이죠. 근데 유한회사는 어때요? 이거 임의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채 발행 여긴 가능하죠. 왜? 모든 게 다 공시돼 있으니까 어때? 대중들이 모든 정보 제공받아서 올바른 의사결정 내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사채 발행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이 잘못 알고 의사결정 잘못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끝입니다. 사채 모르지 않죠? 회사채? 알죠? 자, 그럼 이제 8번입니다. 자, 가보시면은요. 이번에 제가 좀 응용을 또 해봤습니다. 요 정도 스타일로 가끔 내. 우리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한번 내봤어. 자, 원래 작년 진모 모의고사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컨글로메릿을 냈어요.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올해. 제가 바꿔서 만약 다시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콤비나트 개념정의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시험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업의 집중 형태 중에서 기업 간 법적 독립성이 확보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법적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 구분해서 공부했습니까? 구분해서 공부하셔야죠. 이제 그렇게까지 나올 겁니다. 왜?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여기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이제 좀 빡세게 낼 때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해설을 조금 달아놨죠? 자, 거기 해설 자료의 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카르텔이라고 돼 있죠? 이 카르텔은 기업 간 협정이죠. 그래서 뭐가 포인트야? 동종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뭐를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담합을 하는 거야, 그냥. 가격을 담합하든 아니면 유통창구를 담합하든, 그치? 그래서 이건 단순 기업 간 협정이라 법적 독립성도 있어요. 이 카르텔 안에 있는 회사들은.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도 다들 보장받고 있어요. 카르텔 안에서. 그치? 근데 콘체르는 가볼까? 콘체르는 뭐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지배하는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얘네가 다 어때? 이 자회사들이 독립적 회사야.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누구한테 종속돼 있다? 모회사한테 주식 취득을 통해서 종속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법적 독립성은 있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알지? 자, 그 다음 컨그로메릿 가볼까? 컨그로메릿이 대표적으로 뭐야? 이거 대기업 사업부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본사가 있으면 그 밑에 자 가보면 요 밑에 자 화가 나면 웃음이 나요. 난 인류니까. 그죠? 인류는 화가 날 때 웃지요. 자 보시면 자 사업부가 요 밑에 요렇게 자 전자사업부 그 다음에 금융사업부 기억나요? 사업부 제도구조. 자 그러면 이 사업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해당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뭐 한다?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거야. 대신 본사한테 계속 뭐 해야 돼? 이 이익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걸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가 이익 책임단이야. 이익 책임단이. 그래서 얘네의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독자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컨글로메릿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어때? 다 지금 수익, 비용, 그지? 요런 것들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독립적인 법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 전부 다 법적 독립성은 있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건 약간 제한돼 있다고 한다. 왜? 본사에게 이익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사로부터 경제적 종속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트러스트 갑니다. 자, 트러스트 기억나요? 트러스트 얼마나 믿으며 한 살림을 합칠까? M&A가 대표적인 예시라 그랬지. 기억나지? 트러스트. 진짜 믿나 봐. 그래서 한 살림 합친다. M&A. 자, 그럼 얘는 둘 다 독립성이 없는 상태이겠지? 콤비나트 갑니다. 오늘 좀 정확하게 볼 건데 콤비나트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생산 공정 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원자재를 공급을 받죠? 그러면 여기 공급업체 그 다음 누가 있어? 이 공급업체가 원자재 조달해주면 이제 생산업체가 이거 받아서 물건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생산업체가 물건 만들면 이제 유통업체가 이거 시장에 갖다 팔죠. 자, 이렇게 생산 라인 간 있는 회사들이 합치면 이게 바로 콤비나트예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해설 자료에도 써놨지만 자, 경영지도사 2018년도 기출문제에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이렇게 예시가 들어왔거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재들 경영학 책들에서는 뭐 석유화학 콤비나트 이런 산업단지를 그냥 콤비나트처럼 의미를 많이 써. 그냥 비슷한 산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걸 콤비나트라고 얘기를 그렇게 써놔버리더라고. 근데 이 이론상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업 간 결합 이론상으로는 콤비나트는 생산 공정상 있는 기업들 간의 통합이에요. 됐어?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여기는 독립성이 없다라고 쳐야 돼. 둘 다. 됐지? 자, 그러면 문제 뭐였었습니까? 법적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애들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법적 독립성 있는 애들 누구누구입니까? 자, 보니까 누구야? 카르텔. 그 다음에 콘첼은 컨글로메릿. 얘네들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보면 자, 마지막 가보면 자, 마지막 가보면 여기 볼까요? 결합 강도 순서 있죠?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도 가능하다. 기업 간 결합의 강도가 가장 약한 게 누구다? 카르텔이야. 그래서 카르텔은 뭐라고 얘기해? 아웃사이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정이 약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됩니까? 콘체른이야.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지? 트러스트는 왜? 얘는 완전히 한 식구 됐거든. 자본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가장 결합 강도는 높다라고 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출제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해설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결합 강도 순서 문제 이거 체크해 놓고 이것도 한번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이해됐어요? 이해돼야 돼. 오늘 나한테 뭐 많이 받아 먹어야 돼. 자, 가볼까요? 이건 또 어떻게 지우냐. 자, 짜잔. 어머나 세상에나.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M&A 동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도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했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내봤습니다. 자, M&A를 시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략적 측면에서 M&A를 할 때도 있고요. 영업적 동기로 M&A를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뭐도 있다? 재무적 동기로 M&A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 자, 재무적 동기로 M&A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내가 전자사업만 했는데 전자사업에서 자꾸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신규 사업을 내가 M&A로 취득해가지고 어때? 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치? 전자에서 난 마이너스를 내가 M&A 통해서 취득한 신규 사업 수익으로 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또 뭐도 있다? 여기 뭐야?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M&A를 했어요. 근데 얘가요, 자산 상태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뭐 했어? M&A로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 좋은 자산이 내게 되잖아. 그래서 내 재무 상태가 개선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됐죠? 요거고. 또 하나, 또 내가 M&A를 하려면 M&A를 할 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을 때 이 내가 피인수 기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내가 어때? 재무 상태, 즉 자금 조달이다라고 하는 걸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재무적 동기들이 M&A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밖에도 뭐가 있대요? 여기 보면 경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라고 돼 있죠? 내가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리면 어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아니면 수익이다라고 하는 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떡대를 키우는 거야, 여러분.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떡대를 키우려면 뭐가 필수적이다? M&A다라고 하는 외적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뭐도 있대요? 내가 다른 회사 먹어가지고 이 시장 다 뭐해?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M&A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요. 신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게 바로 뭐다? 야, 너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산업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싸게 사서 그 산업에 진출해라. 그게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그치? 이 이론이 있었지? 그게 바로 뭐예요? 저평가설. 기억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M&A 동기를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문을 보니까요. 재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니까 M&A 자체는 무슨 전략이다? 이거는 외적 성장 전략이에요. 외적 성장 전략이야. 내가 내부의 역량을 착실하게 쌓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회사를 먹어치우면서 몸뚱이를 불리는 거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이 M&A다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할 때 5번 질문 가보세요. 내부 성장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M&A를 한다라고 하는 건 틀렸지. 이거는 내적 성장인데? 근데 M&A 자체는 무슨 전략이라고? 외적 성장 전략인데? 그치? 그래서 오히려 얘는 재무적 동기에 의해서 M&A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서 내 내부 역량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든지 간에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쌓아야지 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M&A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얘는 전략적 판단이다. 자, 이유는 하나. 자, 얘는 뭐라고요? 내부 역량을 축적하려는 거다. 내부 역량 축적을 하려는 거. 내부 역량을 축적하려는 거. 이건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동기가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죠? 자, 넘어갈까? 자, 하기 싫죠? 공부하기 싫죠? 자, 10번까지 좀 보도록 하죠. 자, 10번 보시면은요. 자,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24년도인가 예, 처음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뭐가 나왔느냐? 독약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독약 조항 개념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지만 황금 낙하산, 백기사, 왕관의 보석 이런 애들은 개념정의 꼭 한번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얘네가 개념정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적대적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적대적 M&A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방어 전략으로 어떤 애들이 있었죠? 독약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 뭐 말했습니까, 여러분? 넘어가서 볼까요? 자, 독약 조항 뭐 말하는 거야? 기존 주주에게 헐값의 매수권을 부여한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인수기업이 지금 나를 먹으려고 해. 그럼 먹힘을 당하는 애가 피인수기업.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야, 인수기업, 너 나 먹으려고 그래? 야, 너 나 인수합병하면 내가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주식 헐값으로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럼 기업가치 똥값 되는데 너 이래도 나 갖고 싶어? 이렇게 방어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황금 낙하산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 그림으로 낙하산도 있지, 여기. 그치? 황금 낙하산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야, 인수기업, 너 나 먹으려고 그래? 너 나 먹으면 우리 경영진 퇴사할 때 퇴직금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된다? 너 그래도 나 갖고 싶어? 너 나 먹어봐야 퇴직금으로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여기 피인수기업의 임직원들은 일단 인수합병 당하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당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떨어져도 황금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얘는요. 백기사는 뭐야? 인수기업이 나를 먹으려고 하네? 안 되겠다. 나랑 친한 제3자한테 잠깐 우리 회사 좀 맡겨놔야지. 갖고 있다가 야, 제가 이제 인수 의도가 좀 없어지면 그때 나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대신 맞아주는 건 뭐라고? 흑기사인데 주식 대신 맡아주는 건 백기사라 그랬지. 자, 그 다음 왕관의 보석입니다. 왕관의 보석은 뭐예요? 인수기업이 나를 갖고 싶은 이유가 나의 이 핵심 자산 때문이군.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 이 핵심 자산을 팔아 넘겨야지. 그쵸? 그러면 나 안 갖고 싶을 거야. 이게 바로 왕관의 보석. 그쵸? 그럼 이사 임기 교체제는 뭐야? 이사 임기 교체제는 인수기업이 나를 먹어봐야 우리 회사의 이사진들의 퇴직 시기를 다 다르게 짜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우리를 먹어도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먹어도 자, 최고경영층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할 수 있다 없다? 장악이 안 돼. 그치? 이사의 임기를 다 다르게 짜놔가지고 한꺼번에 못 나가게 해놨거든 내가. 자, 그 다음 초다수결 조항이다라고 하는 건 의결 종족수 요건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기업이 나를 먹어도 의사결정 기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지배 못해. 그래서 방어 전략들이야 얘네가 대표적인. 그래서 이 방어 전략들 진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개념 정의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아마 나올 순서가 좀 됐다. 그래서 독약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개념 정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자, 추가 문제 한번 보세요. 해설지에 있습니다. CPA 23년도 문제인데 지문 공부할 만 해가지고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됐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걸 좀 보시냐면 발판 매입이 뭐냐 개념 정의 한번 체크하세요. 자, 발판 매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전에 일부 주식을 먼저 뭐 하는 거야? 맛보기로. 그치? 일부 주식을 맛보기로 매입을 하는 거. 매입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갑자기 대량으로 주식을 확 사들이는 그런 인수합병 방식이에요. 그치? 자, 왜 발판 매입이겠어? 조금 사들이다가 이걸 발판으로 대량으로 사가지고 먹어버린다. 그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인수기업 입장에서 합병의 성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인수기업 입장에서 합병 성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 인수합병 이후에 M&A 이후에 어떻게 돼? 이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고 그 피인수기업을 사오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다?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이 회사를 100억에 샀어요? 근데 얘가 인수합병 된 이후로 300억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피인수 기업을 그냥 다 돈 주고 사왔으면 이 300억 다 누구 거? 내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인수기업이 자 피인수 기업한테 뭘 주고 피인수 기업한테 자기네 회사 주식을 주고 얘네를 사온 거야. 그럼 나중에 회사 가치가 300억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식 가격 오른 것만큼 배당해 줘야 되잖아. 그럼 내 이익이 줄어드는 거야. 정말 알겠지? 그래서 합병 성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주식가치 오를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서면 무조건 현찰 주고 사와야지 자기 주식 주고 사오면 안 되는 거야. 됐어? 큰일 났네? 집중해야 되는데. 그쵸? 집중해야 돼. 어렵죠? 이거 어렵지. 10회이니까. 그치? 자,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된다. 어렵다고 피하면은, 그지? 뭐든 이룰 수가 없다. 됐죠? 어려울수록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고 더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공개 매수를 한다. 공개 매수가 뭐였어? 이거 방어 전략이야? 아니면 적대적 M&A 방법이야? 적대적 M&A 방법. 그치? 그럼 이 공개 매수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피인수 기업 주주들아, 나 이제부터 니네 주식 한 주당 얼마에 살게. 나한테 넘겨. 나 저 회사 갖고 싶거든. 공표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피인수 기업들이 이제부터 무임승차 문제 일으킵니다. 한 주당 2,000원에 산다고? 응? 좀 더 버티면은 가격도 올라가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버텨요.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4번 갈까요? 자, 적대적 M&A는 지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책에서 본 적 있다? 자, 여러분 적대적 M&A를 하면 적대적 M&A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대적 M&A를 하면 피인수 기업의 누구? 경영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잘려요. 그치? 얘네부터 털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자 가보자. 그래? 그러면 피인수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협박할 수 있지 않아? 야 경영진 너네 자꾸 대리인 비용 야기시키고 나를 위해서 일 안 하면 내가 인수기업한테 주식 다 넘긴다? 그렇게 하면 얘네가 이제부터 주주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응? 주주가 삔또 나가가지고 자기 주식을 다 인수기업한테 넘겨버리면 나중에 인수합병 당해서 자기부터 딸리는데 그래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대적 M&A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 M&A 동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M&A를 하는 이유. 했어? 거기서 한번 설명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LBO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공사공단 입사 시험에서 참 개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LBO다라고 하는 거 거기 해설지에도 써 있습니다. 자, 피인수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력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회사를 먹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선생님? 나 인수기업. 나 저 피인수 기업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돈이 딸려. 그럼 이제 어떡하느냐? 은행아. 내가 저 피인수 회사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얘를 너한테 담보로 제공할게. 그니까 이거 담보로 받고 나 돈 좀 꺼주라.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얘를 인수합병하는 거야. 됐어? 이게 LBO, 차임 매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됐지? 근데 공사공단 이런 입사시험에서는 LBO 개념 저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읽고는 가보자.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됐죠? 자, 경영자인데요. 좀 힘들죠? 1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힘들어해.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제가 11번부터 이제 두 번째 타임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